안녕하세요. 유희주 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는 이런 행사가 보스턴에서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몇 분이나 오실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엄청난 구름대같이 오셨습니다. 예, 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물길을 탔으니까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도대체 유희주가 누구야? 유희주란 작가가 누구야? 한국에서 유명해? 보스턴에서만 글 깨짝거리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야? 막 이렇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자라는 주제이지만 제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글을 쓰게 됐는지 제 소개와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언제부터 글을 썼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부터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딱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4살 때 제가 제 이름이 빛날 희자에 붓을 주자인데 밝은 진주의 14년 이렇게 해갖고 어디서 주소들은 자서전이라는 말이 있었겠죠. 14살짜리가 밝은 진주의 14년이란 어떤 제목으로 이제 자서전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언니들이 보고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언니들이 보고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웃는데 무슨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웃었냐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유희주 이 대목에서 이제 그렇게 웃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언니들은 사춘기 때니까 지금 사춘기 때 다 똥자만 들어가면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은 건데 저는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장판이 있으면 장판을 이렇게 딱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쓴 원고를 쫙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억이 각인이 돼 있으니까 나는 14살 때부터 글을 썼나 보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문학소녀의 길을 걸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집안에서 우리 엄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만에 모두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수중에는 단 50만 원이 남았었는데 그 50만 원으로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8식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도 컸겠습니까? 작은 방에서 바글바글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엄마의 목적은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자기 밥벌이나 제대로 하고 살면 됐다. 거기까지가 저희 어머니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운명은 딱 정해진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해서 취직해갖고 그냥 돈 벌어서 빨리 먹고 살아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운명이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다 이제 사업학교 가라, 공업학교 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목표를 정해주셨고, 저는 아주 착한 딸이었어요. 착하지만 좀 반항기도 있었는데, 근데 착하니까 어쨌든 상업학교 가는 게 내 운명이니까 이제 상업학교를 갔습니다. 갔지만 이 공부하기는 게 이제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별로 좋은 상업학교도 아니었는데 47등을 합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10등 안짝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맨날 거기서만 뱅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충 주파를 튕기면서 이러면서 이제 상업학교를 보내고 재수 좋게 이제 취직을 딱 했어요. 재수 좋게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저는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계속 글을 쓰는데 이 마음속에서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글을 계속 쓰니까 나의 의식은 저 밑바닥에서 뭔가가 끓고 있었던 거죠. 이 끓고 있었던 것의 뚜껑을 탁 연 게 뭐냐면 신문에 문인협회, 지금은 이런 문학 강좌 같은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문예창작과나 이런 데가 각 대학에서 다 있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문학과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강의 있는 것들은 거의 전무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인협회에서 아주 요만하게 광고가 났습니다.
3개월짜리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뭐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났는데 그거를 딱 보는데 요만한 광고였는데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시인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3개월이 제가 외부로부터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문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뭐 그냥 그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냥 문학을 나는 이렇게 문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 뭐 특별하게 뭐 기교를 가리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제가 외부로 받은 그런 문학교육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어떤 그 한국 사회의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맥과 인맥 그리고 등단을 어디로 했냐 이것이 활동하는 그 스펙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항맥도 없어, 인맥도 없어, 못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열등감이 자라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열등감은 나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돈이 있어서 너 나 집 이렇게 져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재료 사다가 쩍쩍쩍쩍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갖고 흙을 모아서 제가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시로 등단을 하고 2007년도에 평론으로 등단을 합니다. 평론은 제가 쓰려고 뭐 해서 쓴 게 아니고 열등감은 나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평론이 지성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서부터 그 뒤로 라강, 용 이런 책들을 읽습니다. 읽어갖고 막 밑줄도 치고 포스트잇을 막 붙여가면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시인의 시 세계를 평론을 해서 그걸로 또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 편 더 평론을 쓰고 그것도 이제 문희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 뒤로는 평론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창작하는 사람이지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열등감을 극복하는 어떤 도구로 평론을 한번 써본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어제는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2015년도 어느 여름날에 좀 한가한 날이 있었어요. 그 한가한 날에 갑자기 소설신이 저한테 쫙 납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소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 이래갖고 썼어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단편소설 한 편을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허벅지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 소설을 계속 붙들고선 쓰니까 허벅지에 피가 안 통해갖고 허벅지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용기를 내서 그 뒤로는 또 소설을 또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습작기 없이 첫 작품부터 소설도 계속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 안 한 작품은 재작년에 쓴 장편소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 손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이것만 발표를 못했고 모든 소설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스턴 코리아를 통해서 제가 소설 한 편인가 두 편인가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발표를 강문예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린 것은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도스토옙스키의 또 인생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또 한번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어떤 교집합점 공통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냐, 다른 작가들도 많은데, 도스토옙스키는 저한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작가인데, 작품으로서 각인됐다라기보다도 그 후에 제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읽습니다. 죄와 벌을 읽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이제 순수한 어떤 그런 감정으로 죄와 벌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간의 심리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어머, 인간한테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은 날 밤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 이념과 자기 이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돈을 끌어모으는 전당포 노인을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살해를 해서 그 노인의 돈을 빼앗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게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서 그 노파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과 도스토옙스키가 살인을 한 후에 그 마음을 조려하면서 자기 스스로 당위성을 확보해 가려고 하고 명분을 주려고 하고 막 이랬었던 그 과정을 제가 꿈속에서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거기에서 도끼를 사용해서 살해를 했지만 저는 꿈속에서 칼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꿈속에서 이제 안전범죄까지 딱 이제 증거인멸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을 하면서 이제 안도를 했겠죠, 꿈속에서. 그런데 꿈속에서는 다 이제 안전범죄를 하고 안도를 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내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가장 혈기왕성하고 몸이 다살하고 정말 왕성할 그럴 때인데 이불에 오줌을 싸고 맙니다. 너무 놀래갖고. 근데 이제 우리 엄마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그거를 이제 속삭이들을 얘기했겠죠. 그때 우리 엄마가 그거를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싹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이웃집에서 아니 왜 갑자기 이불을 널고 그래요? 이러니까 아유 내가 발로 어떻게 물주전자를 찾는데 다 젖어갖고서 노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도스토옙스키는 이 심리학에 있어서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강렬한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6살 때 공병학교에 들어갑니다. 공병학교는 군인을 만드는 그런 학교인데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일까를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철밥통인 것은 군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공병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공병학교에 집어넣고 거기를 졸업을 해서 이제 군인으로 임관을 합니다. 그렇지만 딱 1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해요. 나한테 이게 안 맞아. 난 전업작가의 길을 가야겠어. 이러고 전업작가가 됩니다. 전업작가가 돼서 글을 쓰는데 예나 지금이나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기는 진짜 힘들어요. 시 한 편 쓰면 지금 발표되는 한국에서도 발표되는 거 뭐 3만원? 많이 주면 5만원? 더 많이 주면 7만원. 7만원 이상 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면은 다행이고 거의 안 주고 발표할 지면만 찾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뭐 이런 현실이죠. 그러니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살기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이제 이 가난한 어떤 그 생활을 살면서 원고지에다가 막 옆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돈 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쓰면은 얼마,
얼마 받겠지? 이거는 요만큼 썼으면 얼마를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23살 때 이제 그 어떤 큰 사건에 연루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자본주의로 진행되는 그런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반체제, 젊은이들은 모두 반체제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에서 유행처럼. 근데 우리 시대에도, 제가 살던 시대에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다 반체제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통 교집합이 또 있죠? 그래서 23세 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를 처녀작을 하고, 이제, 연루된 거는 28살 때입니다. 28살 때, 그래서 연루가 돼갖고 반체제 활동을 하면서 연루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 바로 직전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받으려면 이렇게 머리에다 뭐 뒤집어 씌우고 쭉 세워놓고 이제 빵야 하면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직전까지 가는데 형 집행정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고 5년 동안 또 거기에서 이제 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벌이 떨어지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에서 4년 동안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4년 동안 24시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악의 어떤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뒤로 도스토옙스키는 간질 발작이라는 지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있다가 이제 살다 보니 그 시베리아 5년 동안에 그 있는 동안에 어떤 여자와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내는 일찍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리고 41살쯤에 이제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열병 같은 사랑을 한 번 합니다. 근데 스스로 말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 연애에 대한 기록은 그냥 이상한 연애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청춘이신 분들, 청춘을 지나오신 분들 다 뭐 있겠지만 그 이상한 연애 한 번쯤은 우리 다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연애에 아마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한 번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도박 중독증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어떤 중독이 돼서 아버지의 유산도 다 도박으로 탕진을 하고 출판사와 소설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선수금으로 받은 돈도 다 탕진을 합니다. 도박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마감되는 어떤 시기까지 마감을 못하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그 이후에 쓰는 작품은 모두 그 출판사의 소유로 된다라는 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친구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가 한 챕터씩 쓰고 도스토옙스키가 윤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또 작가 정신이 있어서 no 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 도출된 방법은 속기사를 대동하고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말로 이제 쓰는 어떤 구술을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안나라는 속기사를 대동을 해서 이제 소설을 다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마감에 이제 다 맞춰서 소설을 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도박꾼입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가난할 때 쓴 건 가난한 사람들. 도박에 미쳐서 거의 자폭 상태에 있던 어떤 그 시점에 쓴 그 소설은 도박꾼. 이런 소설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녀가 그 속기사 하는 안나가 굉장히 어린 아가씨였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둘이 단둘이 딱 붙어갖고서 구술을 하고 쓰고 뭐 이러면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젊은 남녀가 둘이 있으면 정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굉장히 그런데 현명한 여자여서 도스토옙스키의 속성을 잘 간파를 하고 내조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결혼을 한 뒤로는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나왔던 것이 죄와 벌과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러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모든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와 저와의 삶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돈과 사랑, 가난, 그리고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 그리고 반체제 활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교차점 찾으셨습니까? 어떤 교차점 있으세요? 다 비슷하시죠? 다 모든 인생이 다 거기니까 다 이겁니다. 돈과 사랑, 가난, 돈, 뭐 이런 여기에서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부분은 다르죠.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잖아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삶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다르고 모든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런 돈과 사랑,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막 엉켜서 파생되는 어떤 감정들, 기쁨, 행복, 그리고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에 뭉뚱그려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그리고 작가들에게는 다 소재가 되는 그런 것이죠. 저는 글을 통해서 저를 완성시켜 나가는 또 작가의 삶을 살고 있고, 도스토옙스키도 아내를 만나서 중년 후반에 자기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삶을 완성시켜 나가실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한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 깨달음을 좀 드리자면, 책을 읽고 문학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제가 발견을 하는데,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쓴 과학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나 스스로 내 삶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식을 치르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몸과 피, 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몸의 균형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인간의 몸에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되죠. 그런데 모든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표적전기로 향해서 막 달려나갈 때 같이 꼭 동반하는 어떤 또 다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인슐린이 아마도 우리 생에 있어서 문학이 이 인슐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챙이도 갑상샘을 떼어내면 개구리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호르몬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겪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단적인 증거가 되겠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두 번의 혁명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첫 번째 혁명기는 다 지나셨어요. 첫 번째 혁명기는 사춘기죠. 호르몬이 마구 분출될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시기가 첫 번째 혁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혁명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나오셨고 안 지나가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때가 갱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갱년기 때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막 성격도 변하고 뭐 너무 몸도 힘들어지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은 늙느냐고 그래,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이 늙느냐고 그래,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게 들리지만 저는 이것을 혁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 마구 분출이 되면서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때 달라질 때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서 막 건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예요. 이 시기에 굉장히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공이 화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 계시네요, 서로가. 화를 엄청 많이 냅니다. 이게 뭐냐면, 왜 화를 내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문학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윗세대로부터 억압된 것이 있고, 그리고 자라면서 사회로부터 억압된 것이 있고, 남자를 만나면 결혼을 했어요. 남자로부터 억압됩니다. 남자는 억압 안 되니까 마누라로부터 엄청난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또 희생해야 돼요. 또 자식한테 억압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를 잘 지나오는데, 이 시기를 그래도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갱년기에 들어서면 이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제 내 안에 참고 있었던 것들이 다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참고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20살 때 참았으면 20살 때의 내 자아가 내 안에 있을 거고, 23살 때 참은 게 있으면 그때의 자아가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다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호르몬이 막 난리를 치면서 이 아이들이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나 나가고 싶어, 이거죠. 나 나가고 싶어. 나 이제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 시기에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왜냐하면 뉴턴의 운동의 법칙 중에서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어떤 물체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람이 감정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던 대로 살아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주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위로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억압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배우자나 자식들이 위로를 해주면 참 보상도 되고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 도생입니다. 다 각자의 삶을 살아게 돼요. 그러면은 나를 가장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을 또 위로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뭔가를 도모해 볼 수도 있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늙으려고 그래, 이런 나이, 이거 아주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생 100세 시대에 갱년기가 45부터 55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인생은 어떡하려고 늙는다고 그래, 이걸로 이제 하고서는 거기에 적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혁명기입니다. 무슨 혁명기? 내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혁명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이 혁명기에 어떻게 찾았냐 하면,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퍼즐 조각들이 많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별의별 기억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연도별로 쫙 썼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기억하는 것을 쫙 써갖고, 저는 그래도 작가니까 이걸 다 글로 썼어요. 기억나는 거 별로.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많은 퍼즐 조각들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 제 삶의 궤도가 보여요. 제 삶의 궤도가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삶의 궤도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삶을 정리하고 또 글로써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산문집이나 제 시집을 읽어보시면 제 삶의 궤적이 아주 너무 솔직하게 그냥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제 궤적을 찾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작가들은 도스토옙스키나 저나 다른 작가들은 다 글로써 그렇게 자기 삶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독자들은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독자들은 소설이나 뭐 책이나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죠. 독자들은.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작가들도 가장 큰 부류의 명작은 자기 인생이에요. 독자들도 다른 문학 작품을 읽고 자기 인생을 집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는 소설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서론은 이미 뭐 제 성장 배경이며 부모며 뭐 이런 것들이 서론이 이제 다 끝났죠. 우리는 본론을 살고 있는 중인데 본론 중에서도 벌써 몇 챕터는 이제 끝난 거죠. 몇 챕터는. 그리고 나머지 챕터가 있는 거죠. 이 나머지 챕터를 이제 잘 살아내려면 그 이전에 내가 살았었던 것들을 잘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 돌이켜보는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닌 제가 썼던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민등록 초본 있잖아요. 그거 떼어갖고 이 동네에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이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나머지 인생 본론에서 어떤 인생을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은 이미 우리는 다 나져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걸로 맺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나 이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거는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몫은 이 본론을 잘 쓰는 데 있습니다. 이 본론을 잘 써야 되는데 이 팁을 제가 드린 거예요. 유희진은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뭐 이렇게 했대더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감정이나 삶의 관성의 법칙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살짝 벗어나 보세요. 소설도 쓰던 대로 이렇게 쓰면 재미없잖아요. 마지막에 반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도 반전이라는 게 있어야지 뭔가 인생이 좀 재미있지 않겠어요? 살던 대로 사는 것보다. 그러면 제 반전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상업학교 나와서 뭐 글은 돈 안 되는 일이니까 글은 썼지만 이 돈으로는 돈이 안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돈을 벌려고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저는 학벌도 많지 않고 다른 스펙도 없는데 그냥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저에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작가로서는 좋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반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반전을 이 모든 것들을 스탑하는 것에서 제 반전을 이뤘습니다. 일주일에 막 일을 열심히 하면 한 500불 법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까요? 죽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문이 열리긴 열리더라고요.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스탑을 하고 그리고 작품을 쓰면서 또 다른 일을 도모를 하고 이러는데 또 다른 반전은 글만 썼죠? 제가 작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미술을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반전을 하기까지 제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지 생계가 있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생계를 포기를 하고 내 반전을 이룬다? 이건 보통 결심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또 다른 이문이 닫히면 이문이 열리는 이러한 묘한 어떤 그런 섭리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작가가 아니니까 저처럼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드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단에서 제가 이제 시를 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쓰고 이럴 때 날것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날것의 언어는 뭐냐면 제가 문학이라는 어떤 그 틀에 갇힌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별로 차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문단에 기라성 같은 분들은 제 작품이 시원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딱 고착화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 책을 읽었을 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어머 내 이야기 쓴 것 같아 너무 재밌어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목표가 뭐냐면 제 글이 문학적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 목표는 저는 저희가 글을 쓰고 만약에 글을 읽은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에서 한다면 그것으로 저는 정말 제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펌프질을 할 때 물 한 바가지 떠야지 펌프질을 해서 지하 깊숙이 있는 물들을 끌어올리는 것. 그 물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죠.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려고 저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문학적 언어에서 문체에서 벗어나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나 글을 써볼까? 일기를 써볼까? 또 나 뭘 써볼까? 이렇게 하실 때 한 줄도 못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 줄도 못 쓰고 이렇게 수다는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떠던데 한 줄도 글을 잘 못 쓰는데 아마 수다 떨 때 녹음기를 한번 갖다 놓고 녹음을 해놓고 그걸 받아쓰기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주 훌륭한 희곡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딱 박혀 있어요. 그 문체가. 그리고 언어도 우리 한자된 거 있잖아요. 한자로 된 그 언어. 그것이 많이 돼야지 좀 유식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이게 글인가? 이런 어떤 강박증 때문에 글을 못 쓰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글재주가 없어서 못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고 문학적인 언어, 문학적인 문체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면 그리고 그냥 수다 떨듯이 그냥 날것을 쓰세요. 제 시 속에는 엄지척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욕도 있어요. 씨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것에서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표현을 하세요. 그 여러분들을 표현을 하면 그것이 꼭 문학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문학적 문체나 언어나 그런 것이 문학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예술은 계속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종이와 연필의 시대를 지나서 타자기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그 뒤로는 컴퓨터 286, 386의 시대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히 컴퓨터 시대가 완전히 열려서 우리가 브레인 하나를 손에다 들고 다니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서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한 번 찍고 뭐 할 때도 뭐 하고 아무튼 좀 이쁜 거만 딱 찍고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기억의 남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의 남발 이게 좋은데 이게 기억에 남느냐? 기억에 남지 않아요. 내 기억에 남지 않아요. 내 기억에 남지 않고 누구의 기억에 남냐? 핸드폰의 기억에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그래도 기록을 그 날것의 언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날것의 언어로 기록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예술도, 그림 예술도 뭐 이렇게 손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컴퓨터 개발해갖고 컴퓨터가 다 그림도 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드로잉 이렇게 써붙이고 타이틀을 그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우리가 이런 문학적 문체에서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진화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것이 곧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챕터까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론 중에 남은 그 챕터에 반전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것, 억압된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었던 것들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삶을 이루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 있죠? 젊으신 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다 내놓지 마세요. 남편을 위해서 다 내놓지 마세요. 꼭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나중에 이 호르몬의 그 혁명기를 거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을 살 때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자기 지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리정돈을 안 해봤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좀 늦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신의 궤적이, 삶의 궤적이 나타나면서 남은 삶의 그 궤적도 잘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디아스포라의 삶 얼마나 외롭습니까? 한국 사람 여기에 서면은 다 온 사람들이 다 시기별로 다 달라가고 한국말은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로 서로 이렇게 하는데 내 정서와 이 사람의 정서가 다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런 외로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이루는 내 인생의 하나의 체계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아주 훌륭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있어요. 네. 도스토옙스키하고 시인이 그 인생을 비교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가난, 사랑, 그 여러 가지 그 작가가 굉장히 어려운 작가로 저는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책 읽을 때도 그랬고. 네. 근데 시인님하고 그분이 어떤 그 아드된 뭐 가난, 사랑 뭐 그런 그거 이외에 그 결론적으로 두 분의 그 유사한 어떻게 돼서 어떤 그 삶의 그 가치를 느껴서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빠뜨렸어요, 진행을 하다가. 그게 뭐냐면 제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삶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작가의 삶은 행복하지 못해요. 작가의 삶은 행복하지 못한 게 왜냐하면 이
가장 불행한 어떤 삶을 대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어서 강력하게 이제 저한테 각인된 기억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작가는 누구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가 나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할 때 뭐만 들고 들어갔냐면 반입되는 게 성경책 하나였어요. 성경책을 다 외우다시피 했다 그래요. 그때 거기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외우다시피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악한 그 구렁텅이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중심을 지켜줬던 것은 바로 신앙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딱 발견을 하고, 되는구나. 그냥 뭐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냥 내 여기서 띵까띵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인생을 내가 뭐 다 사는 거냐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된 거죠, 도스토옙스키를.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계속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와 이제 유지 시인의 그 삶에서 어떤 공통점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외에도 그냥 얼핏 보기에는 네. 도스토옙스키도 어떤 지도권 안에서 어떤 글 쓰는 훈련을 받는다든지 집안이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유지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문예창조로 제도권에서 그걸 받지 않지만 이제 그런 시인이 있었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냥 술 주정을 길에서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제 질문은 그러면은 이런 예술적인 지능, 재능, 네. 제가 생각해 저 같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네. 과학을 그냥 한 19에 재능이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술적인 재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시인으로 도스토옙스키고 그런 재능이 원래 그런 글 쓰는 재능이 그런 이제 도스토옙스키 가람 축가의 형제들이나 그런 대작을 쓰는 재능이 그분이 그런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걸 쓴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제 질문에 그런 재능들이 이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있대. 그런 것들이 있지. 모든 사람들을 타내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발견해주거나 자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재능, 글 쓰는 재능이라는 건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갖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무당에도 교회 안에서 무당을 비유로 들으면서 좀 그런데, 무당에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신기를 자기가 받아서 구슬하는 사람이고, 세습무는 훈련을 받아서 세습무가 되잖아요. 강신무든 세습무든 다 무당이죠. 그런데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강신무에 가깝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이게 문창가가 많고 그래갖고서는 훈련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도 아주 좋은 자기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글을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작품을 쓰죠. 하지만 이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동기 유발이 되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신무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작품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지만 글을 계속 쓰고 어디에서부터 훈련을 받지 않고도 계속 쓰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 또 하게 되고, 또 예술적인 어떤 기능 같은 거, 그림을 또 그리니까 또 잘 그리더라고요. 이런 예술적인 기질들이 약간은 다 갖고 태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시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의 역사를 다 이렇게 연도별로 써서 그거를 정리를 하셨다는데 저는 과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어떤 걸 잘못했을 때는 거기서 중단하고 넥스트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과거를 다 글을 써서 그 하는 목적은 그거를 제가 미래의 내 인생의 어떤 그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과거 지향이라는 어떤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과거 지향. 그렇죠. 예, 과거를 돌아보는 걸 과거 지향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 지향적인 삶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삶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날을 살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를 하는 의식을 한 번은 치르라는 거죠. 한 번쯤은 과거의 속에서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를 살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삶. 이것이 한 번쯤은 그 의식을 우리가 치러줘야지 그 본론 중에 몇 챕터를까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챕터를 일관성 있게 쓰고 반전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궤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나침판을 자기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깊어가는 가을날에 오늘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또 이렇게 먼 데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게 되면 야 유희 좀 말 잘하더라 이래갖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서로 나누고 막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이러면 우리 참 좋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행사 때에는 또 여러분들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 컬처럴 서비스 오브 매사추세츠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미문화재단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책을 제가 한국에 요번에 나가서 2달 동안 여름동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3번째 시집을 소란이 화나다라는 시집을 출간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먼저 출간했던 책들도 몇 권 사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집을 제가 좀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첫 번째 시집을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시집을 출간 후 한 번도 제 첫 번째 시집을 누구에게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너무 캄캄한 시절에 이 열등감은 나의 힘이지만 이 열등감에 쩔어갖고 힘들게 살 때 그럴 때 쓴 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이 캄캄한 어둠을 읽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홍보를 못했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모든 인생 중에서 그 암흑기가 다 있으신가 봐요. 그 암흑기가 대부분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젊은 애들이 불행하게도 젊은 애들이 그 암흑기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또 그것을 읽으면 공감되는 바가 많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제 첫 번째 시집을 또 사오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이제 계약을 해서 책을 출판을 할 때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 한 권도 그냥 안 줍니다. 그냥 인쇄를 주지. 그래서 책을 좀 사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책값 내시고 그러니까 책을 사시면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여기 한미문화재단이나 저나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학교를
풀고 있고 그리고 한국 문학을 번역을 해서 미국 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저 열심히 뛸게요. 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